자, 우리가 이제 깃발 유치원 좀 볼 겁니다. 잠깐만요. 몇 페이지였니 얘들아? 있다. 폈다. 이거 중학교 때 이 시 본 적 있지 않아요? 알겠어요. 자, 해봅시다. 자, 시 자체를 한번 그냥 쭉 읽어볼게. 길진 않으니까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이해의 배경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게 이 시 전체를 좀 해석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시를 공부할 때 되게 도움이 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읽어볼게요. 자, 이 시는 깃발을 통해 이상적 세계에 대한 동경과 좌절을 노래하고 있대. 자, 일단은 중요한 게 뭐야? 시에서 중요한 소재가 여기 뭘 것 같아요? 소재, 깃발. 그리고 화자가 지향하는 태도는 뭐야? 어딜 가고 싶어요? 이상적 세계를 가고 싶어요. 이상적 세계가 어딘지 몰라요. 가고 싶어요. 오케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유토피아 있지 않아요? 유토피아? 없나? 저는 있어요. 저는 포르투갈. 근데 요번 생에는 끝났어요. 결혼을 안 했으면 갔을 것 같아요. 근데 결혼해서 애가 둘이 있기 때문에 못 가요. 와이프가 50대 되면 가라는데 놀고 있네. 이러고 있는데 뭘 가냐. 그치? 어쨌든 여러분들 다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이상적 세상이 있겠지.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뭐라고 써있니? 동경. 그러니까 깃발이 막 어때? 펄럭이잖아. 가고 싶은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야. 근데 안타깝지만 그에 따른 또 뭐도 나왔어? 좌절. 못 가는 거지. 그죠? 나도 못 가잖아. 포르투갈 가고 싶은데 못 가잖아. 자, 깃발은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자, 요거 밑줄이야. 이상향을 그리워하면서도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별표, 운명적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래. 그러니까 깃발이 이렇게 딱 펄럭이잖아. 그러면 얘가 날아가 버리면 이상적 세상으로 가는 거거든. 근데 이 묶여 있잖아요, 얘가. 그러면 날아가요, 못 날아가요? 못 날아가서 막 졸라 막 하고 있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이게 절망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야. 좌절. 그래서 도달하기 어려운 이상을 추구하는 화자의 몸짓으로 해석할 수 있대. 계속 밑줄 쳐. 도달하기 어려운 이상을 추구하는 화자의 몸짓으로 해석할 수 있다. 뭐를요? 깃발을요. 자, 즉 결국 이 시는 이상에 도달할 수 없는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인식 별표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을 향한 동경에 끈을 놓지 않은 깃발을 통해, 자, 인간 존재의 한계성과 모순성 꼭 써야 되는 거, 역설적인 상황이라는 거야. 역설적 상황. 내가 갈 수 없는 거를 스스로 알면서도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야. 그럼 상황 자체가 어때요? 앞뒤가 좀 안 맞네? 역설적인 상황이죠. 맞지? 그럼 결국 이 시에서는 역설법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거라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배경을 읽어보고 시작을 해야 돼요. 자, 본문 해석 가볼게요. 자, 일단 밑줄 쳐 있는 부분 있지? 그냥 쭉 읽어볼게, 얘들아. 쭉 읽어볼게.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아우성이 뭐예요? 소리가 꽉 차 있는 상태야. 알겠지? 소리가 없는데 꽉 차 있대. 그 다음, 저 푸른 바닷가를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말고 고든 이념의 표대 끝에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아, 누구인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제 해봅시다. 우리 첫 번째부터. 자, 일단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봅시다. 자,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자, 깃발의 역동적인 자, 살아 움직임 같은 그런 움직임을 나타냈고, 자, 밑줄 치세요. 은유법이 보였습니다. 비유법 중 은유법. 깃발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깃발을 아우성이라고 표현했대요. 깃발을
그러니까 원관념은 깃발이고 맞죠? 보조관념은 뭐예요? 아우성이 되겠죠? 맞지? 자 그리고 모순형용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 모순형용 역설법이 보인다. 말했잖아. 소리가 없는데 소리가 꽉 찬 상태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앞뒤가 서로 모순되는 역설법적 표현이 보인다는 거야. 그리고 저기 아우성은 깃발의 보조관념 원이래요. 자 이렇게 연결시켜 주세요. 이렇게. 자 깃발을 아우성처럼 표현한 거야. 자 이제 두 번째, 저 푸른 바닷가를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아의 손수건이래요. 자 그럼 푸른 애연 별표지. 푸른 애연 별표 바닷가.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형. 화자가 가고자 하는 이상세계래. 그리고 노스텔지아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향수래. 향수. 그러니까 미지의 세상에 대한 지향 뭐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 자 당연히 이제 요거 별표입니다. 손수건. 깃발의 보조관념 2래. 자 그러면 깃발을 첫 번째 뭐라고 비유한 거야? 아우성. 두 번째는 뭐로 비유한 거예요? 손수건. 알겠니? 자 둘 다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말고 고든 이념의 표대 끝에. 자 볼게요. 여기서 순정이라는 거는 이상세계를 동경하는 순수한 마음이고 이것도 깃발의 보조관념이래요. 자 밑줄 쳐야겠네. 자 깃발을 세 번째 순정이라고 비유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념의 표대라고 나와 있죠. 이념의 표대는 바로 깃대를 가리키는데 이상향에 대한 신념과 의지의 표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념의 표대는 깃대를 가리킨다. 자 두 번째,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자 처럼에 동그라미 쳐볼까? 자 뭐뭐처럼 나오면 무슨 법이에요? 지금 여기 안 써있지만 지규법이지. 비유법 중에 지규법이지. 자 애수란 이상에 도달할 수 없는 슬픔. 슬플 애자야. 그리고 깃발의 보조관념 포래. 자 당연히 별표. 그럼 이거 뭐야? 가고자 해도 갈 수 있어? 갈 수 없어? 갈 수가 없어서 슬프나 봐. 그걸 애수라고 표현한 거야. 그리고 백로는 자 백로의 흰색은 슬픔의 빛깔로 통하며 자 바닷가의 청색과 색채대조를 이룬대. 여기다 써 그냥 얘들아. 이렇게 써. 해원. 자 해원은 바닷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색깔이 어때요? 푸른색이죠. 자 그리고 자 백로. 백로는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죠. 그래서 이렇게 색채 대조를 통해 자 슬픔의 빛깔을 강조했대요. 자 마찬가지 색채가 나오면 얘들아 시각적 신상입니다. 자 그럼 다시 읽어볼게요.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폈다. 뭔 소리야 이게 결국에는? 이상세계에 가고 싶잖아. 그래서 이상세계에 가고자 하지만 자 애수 결국 갈 수가 없어서 뭐하다? 슬프다 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내려가면 누구인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자 맨 밑에가 뭐죠?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자 누구인가 또는 누구던가는 이상에 도달할 수 없는 탄식과 안타까움이 최고조에 이르렀대. 그래서 어조가 급격한 하강곡선을 그리며 자 도치 별표 칠래? 도치. 자 말의 순서를 바꾸는 게 뭐예요? 도치법이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그죠?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잠깐만 내려가 볼게.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다시 볼게요. 자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자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자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누구인가 이렇게 가야 되잖아. 말의 순서가. 근데 말의 순서를 바꿔서 누구인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 아는 그는. 그쵸? 그래서 말의 순서를 바꿨기 때문에 자 여기 무슨 법이 보인다 얘들아? 도치법 체크하시고 자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감탄사라 그러죠? 자 감탄기법을 쓰는 게 저기 써있는 무슨 법입니까? 영탄법이에요. 영탄법도 체크하세요. 자 도치법 영탄법이 보인다. 그리고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이라는 거는 자 요거 밑줄 치세요.
이상 세계에 도달할 수 없는 인간적 한계와 슬픔, 피해감. 자, 마찬가지로 깃발의 보조관념 옵니다. 자, 그럼 이 시는 깃발을 여러분들 몇 개로 비유하고 있어요? 총 5개래요. 5개. 자, 좀 이따 다시 다 정리해 봅시다. 자, 그러면 감상 길잡이 좀 내려가 볼까? 자, 감상 길잡이 한번 쭉 읽어볼게. 자, 1행부터 3행이야, 얘들아. 그러면 1행부터 3행은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아의 손수건. 여기까지야. 읽어봅니다. 1행에서는 깃발이 펄럭이는 시각적 이미지를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청각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깃발의 펄럭이는 모습이 힘차고 격렬하며 역동적으로 느껴지는데 이어서 깃발은 또 손수건으로 비유된다. 3행에서 비유됐잖아. 그래서 깃발의 강렬함이 약화됐다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4에서 6행은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말고 고든 이녀의 표태 끝에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읽어볼게요. 은유와 직유법을 사용해서 깃발을 형상화하고 있다.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는 순정은 실제로는 깃발이고 백로처럼 날개를 편 애수도 실제로는 마찬가지 깃발이다. 앞에서 보였던 깃발의 열정적인 모습이 사라지고 이제 밑줄 쳐요. 이상 실현의 불가능함을 인식하는 데서 쓸쓸함과 슬픔 애수가 남아있다. 자, 이제 7에서 9행입니다. 아 누구인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줄한 그는 화자의 좌절과 비애가 드러나 있다. 밑줄 칩니다. 이상에 도달할 수 없다는 좌절감이 깊은 탄식으로 이어지며 어디서 탄식을 할 수 있었죠? 아 누구인가 자신의 비극적 운명에 대한 질문으로 귀결된다. 결론을 지었다는 거예요. 자,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면 핵심 포인트 가보겠습니다. 핵심 포인트. 자, 항상 우리가 시를 공부할 때는 화자의 상황과 그 상황에 대한 태도가 되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는 한 문제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는 무조건 나옵니다. 화자의 상황과 태도. 자, 화자는 펄럭이는 깃발에 생명을 부여하여 요거 밑줄 이상을 추구하는 인간 존재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이상 세계를 추구한다는 거야. 지금 화자는 이상 세계를 추구해. 이상 세계를 추구해. 그거를 깃발로 표현한 거야. 깃발로. 자, 정서태도 처음에는 자, 얘들아 처음에는 메모 쳐봐. 그리고 1번 이렇게 놔. 이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강건하고 원대한 어조로 시작했대. 알겠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잠깐만 요렇게 2번으로 해놔요. 자, 이상 실현이 불가능함을 스스로 인식하면서 점점 슬픔과 비장감의 참 목소리로 반전되며 하강곡선을 내리고 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시에서 화자의 심리를 곡선으로 그려보시오 했어. 그럼 어떻게 그려야 돼? 처음 뭐 해야 돼? 하강이야 상승이야? 딱 찍었다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자, 이런 곡선이 나오겠죠. 자, 2번. 자, 시어 보겠습니다. 당연히 깃발은 주요 소재니까 별표입니다. 자, 깃발의 상징적 의미는 첫 번째 이상 추구 의지. 이게 제일 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존재의 모순과 부조리의 표상. 이거는 너무 그냥 깊게 들어간 거라서 굳이 이렇게까지는. 그리고 요거 밑줄. 이상향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상을 설정하지 않을 수도 없는 아이러니. 아이러니가 뭐야?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면 뭐야? 뭐라고 해주면 돼? 역설적인 인간 존재 양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밑줄 친 데 보시면 된다. 자, 그러면 깃발의 보조관념은 뭡니까? 깃발을 다른 거에 많이 비유했잖아, 얘들아. 비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비유법 쓰면 되겠지. 은유법도 보이고요. 직유법도 보입니다. 자, 아우성, 손수건, 순정, 애수, 마음 등 5개의 보조관념이 그 원관념은 뭐예요? 깃발. 동심원을 갖는 파동구조를 이루고 있다.
자 보세요. 아우성은 역동적, 진취적, 남성적이래요. 자 역동각 막 움직임이 보인다는 거야. 손수건은 동경과 그리움이래. 순정은 순수한 마음이래. 여기서부터 약간 하강이래요. 점강이 뭐예요, 여러분들? 점강. 그럼 반대로 점층이 뭐야? 점층법. 점점 축소되는 거야, 확장되는 거야? 확장되는 게 점층법이야. 그럼 반대가 점강법이야. 그럼 점점점 확대야, 축소야? 축소되는 거야. 얘가. 자, 그래서 점강적인 시상전기가 이어지는데 애수는 슬픔과 안타까움,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은 좌절과 미애. 됐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해주자. 요렇게. 점점 상승 곡선이야, 하강 곡선이야? 하강. 점점 하강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 비유 속에서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아손 어차피 얘들아 1년에 1행에 아우성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행마다 내려가면 돼. 알겠지? 행마다 찾아가면 된다고. 우리가 어차피 시를 막 글씨를 외워가지고 푸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갑시다. 자, 표현 가볼게요. 표현. 자, 시적 발상의 계기래. 한번 읽어볼게요. 뭔 소리인지. 자, 대상이 지니는 속성이나 시각적 특성이 시적 발상의 배경이 되고 있다. 깃발이 깃대의 줄을 끊을 듯 펄럭이다가 이내 잠잠해지는 모습에서 시적 발성을 얻고 있다. 자, 그리고 자, 김춘수의 분수라는 시에서 솟구쳤다가 떨어지는 모습. 서정주의 추천사에서 그네가 허공에 올랐다가 다시 내려오는 모습도 같은 원리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봐. 이런 게 무슨 지문이야? 너네 학교 쌤이 말하는 이런 게 무슨 지문이야? 외부 지문이야. 외부 지문이야, 이런 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 유치하는 깃발 작품에 대해서 단독 문제가 나왔어. 그럼 외부 지문을 준 다음에 저걸 준 다음에 공통점을 고르시오라든지 이렇게 물어보겠죠. 맞습니까? 봐봐. 분수에서도 분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그네도 어때요? 이렇게 갔다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잖아요. 맞지? 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역설. 소리 없는 아우성. 별표 쳐야죠. 외워야죠. 중등 때 많이 보지 않았어요? 중등 문제에서. 소리가 없는데 소리가 꽉 찬 상태잖아. 그 다음에 은유. 깃발을 5개의 보조관념으로 빗대어 나타냈다. 자, 색채 대비 별표. 이거 위에 거는 많이 봤잖아. 색채 대비 별표. 푸른색 회원 이상세계. 흰색 백로 애수. 그러면 얘들아, 화자한테 이거는 부정이야, 긍정이야? 그러니까 화자 입장에서 저거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긍정이지. 그럼 화자한테 흰색 백로 애수가 슬픔이야. 이거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지. 자, 그래서 이렇게 희망과 슬픔. 희망은 회원, 비의 슬픔은 흰색 백로. 이렇게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다시 색채 대비를 통해서 희망과 비애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 그냥 색채 대비 넘어가고 그러면 안 돼요. 색채 대비를 통해서 희망 푸른색, 비애 하얀색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자, 의인아 깃발에 생명을 부여했다. 마치 깃발을 약간 사람처럼 표현을 좀 했다는 거죠. 자, 주제는 이상향에 대한 동경과 좌절이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넘어가 보세요. 자, 문제 좀 같이 풀어볼까? 자, 1번부터 봐보자 얘들아. 1번부터 이 시에 대한 수용과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뒷부분에서 일반적인 말의 순서를 도치시켜 변화를 주고 있다. 도치법이 있었죠? 어디 있었어요? 아 누구든가 이렇게 슬프고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 안 그는 요 부분. 자, 2번 서정적 풍경을 먼저 제시하고 뒤에 감음을 노래하고 있어. 2번을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 그러지 얘들아? 2번을 써놔봐. 선경 후정이라 그래. 2번을 뭐라고 한다고요? 선경 먼저 풍경을 제시하고 정서를 드러내는
선정후경이라고 합니다. 아 미안해. 선경후정. 선경후정. 맞아? 맞을까? 틀릴까? 요거는 선경후정의 방식이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1번이 2번이 틀렸어요. 자, 그다음에 3번. 일행은 대상의 시각적 인상을 청각적으로 바꾼 표현이야. 일행이 뭐였죠?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보여요?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을 소리, 아우성 이런 식으로 청각적으로 표현했잖아. 3번 맞지? 자, 4번. 색채감이 뛰어난 시어를 구사했다. 어디서 할 수 있었죠? 특히 대표적으로 뭐니? 푸른 해원. 푸른 해원. 자, 구행의 그는 이상향에 대한 근원적 그리움을 지닌 인간 모두,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이 아닐까라고 하고 있다. 맞아요. 그래서 자 1번에 2번, 자 선경 후정의 방식이라고 보기 좀 어렵다. 자 2번, 다음 중 의미하는 바가 다른 하나는 나머지 4개는 전부 다 깃발을 비유한 거야. 아우성, 손수건, 순정, 애수. 뭐만 아니야? 이념의 표대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알겠지? 자, 옆에 써 있어요. 봐봐요. 여기 봐봐. 자, 이념의 표대는 깃대. 깃대 있잖아, 얘들아. 깃대. 깃대에다가 깃발 단 거 아니야. 맞지? 이 깃대를 가리키고 이상향에 대한 신념과 의지의 표상이래. 그러니까 깃발 자체는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골라주세요. 2번에 4번이다. 됐슈. 자, 넘어갑시다. 3번. 기억에서 미음 중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대상을 노래한 부분은 찬란한 슬픔의 봄을 찬란한데 슬프고 외로운데 황홀하되. 그럼 이거 앞뒤가 안 맞는 무슨 법이에요? 역설법이죠? 그럼 당연히 몇 번이에요? 1번.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이게 되겠지. 4번. 보기 시에 그 먼 나라와 상징적 의미가 비슷한 식구를 찾아 쓰시오. 빨리 읽어보세요. 보기 한번 읽어봐요. 그 먼 나라를 아십니까? 했어요. 자, 읽어봤죠? 자, 길솟은 옥수수밭에 해는 저물어 먼 바다 물소리 구슬피 들려오는 아무도 살지 않은 그 먼 나라를 알고 계십니까? 자, 쓰세요. 자, 이 먼 나라는 이상세계야. 누가 가고자 하는 이상세계야? 누가 가고 싶은? 화자겠지, 화자. 그러면 이거랑 비슷한 거 색채감이 뚜렷했던 뭐예요? 푸른 해원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딱 외워놓으라는 거야. 그 먼 나라랑 푸른 해원은 어때? 매치된다. 오케이? 자, 넘어가세요. 자, 5번. 이 시와 보기의 시적 화자가 태도면에서 어떤 차이를 지니는지 설명하시오. 자, 이것도 보기 한번 읽어봐요. 쌤이 아까 얘기했던 저 추천사라는 외부 지문이에요. 외부 지문. 지금 차이점을 분석하시오야, 얘들아. 차이점을 분석하시오. 자, 한번 읽어봤지? 봐보자. 채색한 구름과 같이 나를 밀려 올려다오.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다오. 서로 가는 달같이는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자, 그럼 공통점은 뭔가 같아, 얘들아? 공통점? 자신이 이상세계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뭐하고 있어? 인식하고 있어? 인식하고 있지 않아? 인식은 해. 갈 수가 없다고 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에 답으로 써 있어? 1, 2행을 보면 밀어 올려다오라고 하고 있지, 얘들아. 맞아? 그럼 밀어 올려다오에 밑줄 쳐요. 자, 깃발과 달리 화자의
의지가 더욱 부각돼. 자, 깃발이라는 작품과 달리 화자의 의지가 더욱 부각됐다는 거야. 그러면 쌤이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화자의 의지는 뭘 말하는 걸까? 어디로 가고자 하는 의지? 이상세계. 이상세계로 가고자 하는 의지가 깃발보다는 더 부각된다는 거야. 알겠니?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다? 나를 밀어 올려다오. 됐니? 그러면 깃발과 저기 써있는 시 추천사의 공통점은 뭐야? 이상세계로 갈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때요? 그러니까 좌절에 대한 인식은 해 안 해? 하죠? 그러니까 불가능함에 대한 인식은 둘 다 하고 있어요. 맞아? 근데 좀 더 의지를 강조하는 거는 자 여기 써있는 자 추천사라는 시다. 그렇게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6번은 빨리 넘어갑시다. 몇 번이에요? 상승 가다가 하강으로 내려갔잖아 얘들아. 3번이야. 그럼 1번은 왜 안 될까? 환희가 뭐야? 기쁨이야. 야 화자가 이상세계 갔어 못 갔어? 갔어 못 갔어요? 못 갔죠? 가야지 기쁘죠. 알겠어요? 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던 거지. 기쁨은 아니지. 자 7번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야. 자 대상이 지닌 역동적 이미지를 잘 살리고 있다. 대상이 뭔데요? 깃발. 여러가지 다양한 표현법, 수사법을 사용하고 있다. 맞죠?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사물의 모습에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 중심 대상을 여러가지 비유어로 표현하고 있다. 3번이 틀렸습니다.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자 8번 이 시의 각행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야. 1행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표현인 역설법이 사용됐다. 3행 이상향을 향한 무한한 동경을 형상화했다. 이게 영원한 얘들아 영원한 무한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에 나와 있죠. 5행 깃발이 매달린 공간적 위치를 나타냈고 자 6행 이상향에 대한 소망이 이루어질 것임을 암시했다. 6행이 뭔데요? 오로지 맑고 미안하다.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폈다. 애수가 뭐였어? 슬픔 아니야? 슬픔? 슬픔? 그럼 이상향에 대한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암시한 건 아니죠? 4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7에서 9행은 주어와 서술어의 위치를 뒤바꾼 걸 도치라죠. 도치법이 보인다. 자 9번 자 이 시에서 깃발을 원관념으로 하는 시어나 시구를 모두 찾아 쓰시오. 자 쓰세요.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 없는 아우성. 그냥 아우성을 써도 돼요. 그리고 시어나 시구니까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그냥 손수건 씌워도 되고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또는 손수건. 그리고 순정. 그리고 애수. 마지막 뭘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이야. 알겠지? 식구야 식구.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이야.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입니다. 자, 이 시를 보기 설명에 따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이 시는 대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과 이에 대한 시적 화자의 정서를 직접 표출하고 있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자, 4번입니다. 1에서 6행, 7에서 9행. 한번 봐볼까요? 자, 1에서 6행 봐봐.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를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고든 이념의 표대 끝에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자, 깃발을 아주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맞지? 자, 그리고 그거에 따른 정서. 누구던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깃발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10번에 4번입니다. 일단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세요. 정리하시고 자, 또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면 슬픔이 기쁨에게라고 하는 게 있을 거야. 자, 이거 조금만 보고 한번 끊고 갈게요. 자, 이거 어렵지 않은 시예요. 보통 중학교 때 나오는 시니까
빨리 본문만 좀 보고 한번 끊고 갈게 얘들아. 자, 28페이지부터 뒷장 29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봐봐요. 자, 나는 일단 나라고 나왔으니까 얘들아 화자 나와 또 여기 너라고 나왔으니까 화자 나와 청자 너가 제시가 됐어요. 표면에 드러났다는 거야. 자, 써놓으세요. 표면에 드러나. 표면에 제시. 시적 화자랑 시적 청자가 표면에 제시가 됐다는 거야. 다시 갈게요.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슬픔 동그라미. 우리가 일반적으로 슬픔은 긍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죠. 그치? 볼까? 화자가 너에게 슬픔을 주겠다는 거로 한 것으로 보아. 자, 밑줄. 너 청자는 슬픔을 모르는 대상이야. 모르는 거야. 지금 모르는 거야. 자, 그리고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자, 소중한 슬픔의 밑줄. 그러면 이를 통해서 화자는 사랑보다 슬픔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당연히 여러분들 여기다 별표 쳐놓으세요. 소중한 슬픔의 의미를 알아야죠. 우리가 읽어볼게요. 일반적으로 슬픔은 긍정적 대상이 아닌데도 소중한이라고 했기 때문에 밑줄 쳐요. 역설적 표현이다. 슬픔이 소중하다고 말한 것은 슬픔이란 남의 아픔을 헤아리고 소외된 사람들의 공감하는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알겠냐? 오케이? 이거 알아두세요. 슬픔이 소중하다고 말한 것은 슬픔이란 남의 아픔을 헤아리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공감하는 마음이기 때문이래요. 자, 슬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따뜻한 마음,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 이타적인 마음이 되겠네요. 자, 그럼 넘어갑니다.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자, 여기 별 붙이세요. 이 나쁜 새끼 아니야 이거? 응? 할머니한테 귤값을 깎으면서 나이스 했다는 거야. 응? 자,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봐보세요. 겨울밤 거리에서, 당연히 겨울밤은 고난의 현실입니다. 겨울밤 다시 겨울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추위 동그라미, 그리고 떨고 있는 할머니 동그라미. 자, 다 소외된 약자들이야. 실형 고난. 그리고 요거 별표 쳐야죠. 요거 별표.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이웃의 삶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타적이지 않고 지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자,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자, 당연히 별표예요. 자, 슬픔의 평등한 얼굴이란 슬픔도 기쁨만큼이나 소중하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화자한테 슬픔은 긍정인 거야. 자, 그리고 너는 이 시의 청자를 말하는데, 자, 부정적 존재, 이기적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얘들아 여기 밑줄 쳐봐. 너는 결국 이 시의 청자인 누구래요? 기쁨이래요. 자,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좀 써보자. 여기서 슬픔은 긍정이고, 자, 여기서 기쁨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된다. 자, 여기 이제 밑에 한번 읽어볼게 얘들아. 여기 밑에. 자, 1행에서 6행은 너에게 슬픔을 주고자 했다. 슬픔이 화자로 기쁨이 청자로 설정된 독특한 시적 상황, 시적 정황이 제시되어 있고, 슬픔을 모르는 너에게 슬픔을 주겠다고 말하며 슬픔을 소중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자, 이렇게 잘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파트. 자,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자, 어둠의 동그라미. 자, 어둠은 고통스럽고 소외된 삶을 말한대. 그럼 아까 저기 겨울밤, 추위 이런 거랑 비슷한 거네. 그 다음에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질 않은, 자, 웃어주지 않을 동그라미.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지 않는다는 거는 이웃을 외면했다는 거야. 그리고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자,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자,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란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와 같은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세요. 할머니와 동일한 존재. 할머니와 동일한 존재니까 뭐겠어요? 소외된 자들이겠죠? 소외된 자들. 그때 가만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은, 자, 가만히 한 장조차의 밑줄 쳐봐. 가만히 한 장조차. 최소한의 뭐예요? 인정머리예요. 정말 최소한의 인정머리. 알겠니? 그래서 조차란 표현을 쓴 거야. 자, 최소한의 인정머리. 자, 또 무관심한 밑줄 쳐. 너의 사랑을 위해. 또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자, 이렇게 세 개 묶어봐요. 그러면 청자인, 듣는 사람 청자인 기쁨은 이기적인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소외된 자들에게 어때?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존재죠. 자,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별표 3개 치세요. 요거 별표 3개. 기다림을 주겠다는 건 뭔 소리야? 사람이 한 방에 바뀔까요? 사람이 한 방에 바뀌지 않겠죠? 그죠? 그러면 이 기쁨도 슬픔을 알 수 있도록 기다려주겠다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기다림이란 소외된 이웃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할 수 있는 시간. 자, 밑줄 치세요. 이웃과 함께 불행을 나누면서, 자, 불행을 나눈다는 게 뭔 소리야? 같이 해결하자고, 같이 극복하자는 소리야. 오케이? 그래서 불행을 나누면서 그것이 극복될 때까지 지켜보자는 마음을 우리가 기다림이라고 합니다. 자, 밑에 이제 보세요. 7에서 13행은 너에게 기다림을 주고자 하는 게 핵심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너에게 기다림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고, 자, 기다림은 소외된 자와 함께 하며 그의 모습을 지켜보자는 자세를 뜻하죠. 자, 이제 넘어갑니다. 마지막 장 보세요. 자,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다. 한방눈 동그라미. 야, 아파트 예를 들어, 아니 적절하지 않다. 그냥 봐보자. 되게 어때? 집안도 안 좋고 지붕도 어때? 부실한 집에 한방눈이 막 내리면 어때? 무너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불상사가 벌어질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소외된 사람들 아니겠어요?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 맞니? 그러면 소외되고 사회적 약자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저 한방눈은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야. 자, 그래서 여기 일단 별표 치셔야 돼. 한방눈은 가진 자만이 누리는 기쁨이야. 이거 알아야 돼. 그냥 한방눈 부정적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고, 한방눈은 가진 자들에게는 뭐라고 얘들아? 기쁨이야. 가진 자들에게는 기쁨이고, 자, 소외된 자들에게는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부정적이자 고통이라는 거야.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 한방눈 부정적 이렇게 하지 마세요. 가진 자들에게는 기쁨, 소외된 자들에게는 고통과 부정적. 알겠죠? 자, 그다음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봄눈에 동그라미 쳐야지. 한방눈과 봄눈은 어떨까? 둘이 대조야. 서로 대조야. 자, 그러면 봄눈 별표 딱 봐도 나올 만하죠? 한방눈과 대비되는 대상으로서 약자를 감싸는 존재를 뜻합니다. 자, 그리고 추웠던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자, 너와 함께 걷겠다 밑줄. 너와 함께 걷겠다 밑줄. 슬픔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슬픔의 현장을 보여주겠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너와 함께 걷겠다라는 의미가 요거라고요. 요거라고요.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라는 속뜻은 슬픔을 모르는 사람 또는 슬픔을 모르는 너에게 실제 슬픔의 현장을 보여주겠다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제 읽어볼게요.
자, 추워 떠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는 할머니와 동사자를 가리킨대. 자, 그러면 이렇게 써놔야지. 소외된 이웃, 사회적 약자. 자, 소외된 이웃, 사회적 약자들 말합니다. 그게 추워 떠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는 거는 슬픔의 현장을 보여주겠다. 읽어볼까? 자,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는 거는, 자, 우리 서로 상황 바꿔봐서 생각하는 거죠. 역지사지의 자세를 통해서 소외된 이웃의 고통을 이해하게 하고 사랑에 참다한 의미를 깨닫게 하겠다. 됐어요? 그래서 역지사지의 밑줄 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라면서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자, 슬픔의 힘이란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하는 힘, 소외된 이웃을 포용하는 힘이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이거 슬픔의 힘, 그리고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얘들아, 겠다라고 써있으니까 뭐가 보여? 화자에 뭐가 보이지? 의지적 자세가 보이지. 그치? 자, 의지적 자세라고 쓰면 돼. 의지적 자세. 자, 기다림의 슬픔이란 슬픔의 가치를 청자가 깨달을 때까지, 청자가 깨달을 때까지 자, 걸어가겠다. 자, 밑에 이제 보세요. 14에서 19행은 진정한 사랑을 위해 너와 함께 하고자 함. 자, 너 청자가 소외된 이웃의 고통을 이해하고 참다운 사랑의 의미를 깨닫도록 하겠다는 태도가 드러나 있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밑줄 쳐요. 의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태도가 나타나 있다. 어디서 할 수 있다? 맨 마지막 행 어디서 할 수 있다? 기다림의 슬픔까지 뭐 하겠다? 걸어가겠다. 알겠지? 겠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의지적 자세를 보여줍니다. 시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면 뒤에 학습 정리가 나와 있죠? 요 꼼꼼하게 볼 거고, 자,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문제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